오늘 IBK 투자증권의 전 센터장이셨던 이종우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뵙고 나서 예. 바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세계가 뭐 급전직하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후 달라진 이 세계 금융과 관련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좀 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센터장님도 이 금융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 예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뭐 몇 번 있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만으로 보게 되면 외환위기 때에 이제 상당히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도 났을 때 그랬고, 또 중간에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때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이번이 굉장히 좀 깊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하고 맨 마지막 국면까지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전서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고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조금 면역이 생긴 상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얻어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뭐 그 전에 어떤 때 겪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굉장한 공포심이 있었고 이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금융시장이 정말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 게 예. 그 코로나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의 모든 약점들이 노출이 돼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좀 해본다면 뭐가 될까요? 우선 이제 뭐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던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동금지라고 하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거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이동금지를 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이 이동금지에 따른 영향이 그 경제 수치로도 어느 정도씩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이동금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내려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전서부터 경기가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나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오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미국의 신규 실업 신청 건수 이런 것들이 한 주 만에 갑자기 340만 건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늘어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어난다고 해봐야 70만 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에서 갑자기 340만 건으로 뛰다가 한 주 사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서 여러 그 심리적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비슷한 모양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거가 또 있었지만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경제가 역시 안 좋은 영향 이것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좋은 형태였었지만 세계적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형태였었거든요. 작년도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형태였는데 회복이 되더라도 그 회복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반기에 조금 회복이 됐다가 하반기에 또다시 나빠지는 더블 딥의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얻어 터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굉장히 휘청해져 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기에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하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아껴둬야 될 카드들을 너무 빨리 써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0.5% 금리 내리고 1% 금리 내리고 해서 한 달 사이에 1.5% 금리를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전혀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19가 갑자기 확 퍼져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갖는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그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경제가 갑자기 확 얼어붙어 버리면서 그 이전에 아무튼 금융시장은 더 난리가 나버리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 해도 예. 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예. 이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의 그 폭락 상황을 보면은 예. 저는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렇죠. 예. 뭐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금융 위기 때보다도 한 5배 높은 그 폭락률을 보이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서부터 금융위기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게 2008년도 9월 15일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반 전 정도에 미국의 조그만 지방은행들이 망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월 정도 되면 베어스턴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차차차차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이전에도 그 금융시장에 꾸준히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2007년도 11월 달 정도에 그 천정을 쳤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내지 2월 달까지 한 25% 정도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정도 반등을 했던 것이 이제 대충 뭐 한 5월 달 이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100 정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1600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다시 반등을 해서 1850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1600포인트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맞아버린 형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9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뭔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형태가 됐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바로 직전 며칠 전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떨어지면 이게 그래도 이게 뭐 그 올라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러면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 반등을 했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밀렸다가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그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지금 뭐 한참 문제가 일어나고 기점으로 따지면 대략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지만 그래서 이번에 영향이 얼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직 안 들기는 하지만 실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이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아무튼 수치나 일화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가 2008년도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딱 파산하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도 정말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이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근데 막 사태가 엄청나게 빨리 진전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9월 16일 정도에 이제 그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회에다 긴급 타전을 하죠. 9월 20일까지 이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게 되면 미국에서 9월 20일에 5조 5천억 정도의 돈이 사라져 버린다.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빨리 아무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그래서 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일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게 되면 그런 정도로 아무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무튼 좀 나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그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2년 만에 한 20조 달러 정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엄청나게 사라졌네요. 그때가 이제 20조 달러가 미국 GDP의 한 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GDP 1년치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가계의 부가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의 지역에 따라서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30%씩 막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다 제일 크게 영향을 주냐면 이제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막 코로나19로 해서 사태가 막 진정이 이게 벌어지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자동차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 이럴 때도 그랬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1,600만 대 정도 자동차가 팔립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 말 정도가 되면 900만 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40% 넘게 줄어드는 거죠. 매달마다 실업자가 70만 명씩 나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뭐 그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MMF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빠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미국의 그때의 이제 그 기록들을 한번 보면 그 리먼 브로더스가 망하잖아요. 이제 리먼 브로더스도 MMF를 발행을 해서 소화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 한 1.2% 정도가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이게 모기지 상품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느 날 하루 동안은 미국 전체 MMF에서 5천억 달러가 하루에 빠져나가는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그 MMF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MM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아주 현금 유동화 시키기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굉장히 짧게 들어가면서 현금 유동화를 시키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보면 부도가 나거나 그럴 그 위험이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로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율은 굉장히 낮은 거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내가 원금을 이렇게 맡겼을 때 그 원금이 손실이 나거나 이런 거 없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은행에 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무튼 이자율은 굉장히 낮고 대신에 그냥 오늘 가서 이렇게 내달라고 그러면 뭐 그 이자 손실 별로 없이 그냥 해주는데 보통 뭐 저기 그 정기예금이 한 5%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이율 보면 한 0.5%밖에 안 되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은행이 이제 언제든지 빼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놔둔 거가 금융시장에서는 MMF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2% 모기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니 그 얘기하니까 야 이게 내 원금이 다 못 찾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여러 군데로서 이제 몰리기 시작했던 게 하루 사이에 5천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이게 엄청난 액수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물론 이제 강도가 좀 낮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보면 한 10년 전 정도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 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좀 안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뭐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MMF 빠져나가지 않게 거기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하는 모든 돈들은 정부가 다 대출해준다. 뭐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강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나 보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현재로서 내면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나중에 되면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서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은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빠른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막는 이런 쪽도 옛날보다는 기술이 조금 발전해 있다 이런 상태로서 아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결책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금융이 아니라 실물의 문제다. 실물 예.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효과가 먹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금융의 문제, 실물의 문제 이렇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금융위기는 금융에 의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실물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이거는 빨리 회복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물 쪽에서 위기를 이게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다스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되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금융 쪽에서,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위기가 터지고 그게 실물로 넘어오는 데까지 2달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달도 안 걸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으로 올라가든지 금융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물로 내려가든지 이것 사이에 별다른 시차의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실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더 심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실물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 금융 쪽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엉망이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만약에 A라고 하는 은행이 갖고 있으면 그 미국의 국채는 워낙 담보력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B 은행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금융위기가 한참 때에는요, 미국의 국채를 맡기고도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이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금융기관 같은 데는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 자산을 전부 다 정리하는 데에서 전혀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은 미국의 국채 이런 것들이 500억 달러 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자산이 담보로 들어가서 돈을 빼가지고 이걸 갖고 메꿔 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느냐. 나중에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게 뭐 하도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가지고 돈을 내 거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 돈을 빌리려고 그러더라도 그 은행들이 이거를 뭐 들어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국채를 갖고 있던 뭘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물 쪽에서 먼저 시작했느냐, 금융 쪽에서 먼저 시작했느냐, 이거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정도이지 결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 달걀은 닭이 되고 닭은 또 달걀을 낳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그때는 훨씬 더 부실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실한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쿠션은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 심리가 금융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게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공포 심리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금융기관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 시제보다도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는 게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런데 다른 데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응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망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돈이 없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공포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기업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주식 시장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막 공포 심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서부터 집을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산활동은 다 중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경제는 도대체 마이너스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기업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애플 같은 거는 제외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시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뭐 2,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 없이 2, 3개월 정도를 버티고 그 이후에도 이게 이 정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기업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시장도 그거는 뭐 감당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나스닥 뭐 다우지수가 아니고 무슨 뭐 우리 그 코스닥의 그 테마주처럼 네, 그렇죠. 뭐 예. 하루에 10% 올랐다 10% 떨어졌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반복을 하니까 예. 그 10%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수치냐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식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해서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간으로 상승률이 10% 정도 되면 그 해에는 올해 주식 시장이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 사이에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그 사람들의 그 공포가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월가에서 얘기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포는 쇠도 녹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뭐 모든 그 금융위기를 갖고 오는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일단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심리는 이제 잡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의 공포스러운 심리는? 네, 공포스러운 심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진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뭐 굉장히 막연한 공포를 갖고 가는데 이제 그게 그 공포가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 형태로서 이 행동을 하게 만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은 그 시점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정책을 펴나가느냐 하는 것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 같은 데거든요. 거기가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게 그 모든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이제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아이슬란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모든 은행에 있는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다 보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부가 망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내 예금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부터 이렇게 진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막 불안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망할 것 같고 저것도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그거였는데, 정부가 강하게 계속 정책을 피면서 돈을 뭐 넣어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했을 때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CP,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한 어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융위기 때는 이제 금융기관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채가 그 기업 쪽에 많다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이게 부도가 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9천억 달러, 7천억 달러의 돈을 붓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CP가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나가는 형태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의 불은 좀 꺼지는 형태가 되죠. 이게 이런 것처럼 이 일정한 어떤 그 단계에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허리를 잘라가지고 이걸 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증폭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엄청난 그 물량을 쏟아붓잖아요. 예, 그렇죠.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채 시장 CP 매입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상황이 잡혔지만 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연준이 뭐 핵폭탄을 더 준비하고 있다 해가지고 무슨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까지도 뭐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 아직 그래도 불안정스럽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월가의 어떤 자본가들의 어떤 탐욕이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개 다가 같이 맞물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관련한 거 이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회사채 부분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CP 같은 경우는 7천억 달러 부어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CP가 그 월가에서 유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이름이 있는 기업들의 CP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업들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 회사채 시장, 특히 그 중에서 보면 정크본드라고 옛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게 이제 하도 정크본드라고 하는 거가 이거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이힐드 펀드 이렇게 이제 그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꾼 형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총 한 9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하이힐드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회사채 시장의 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기업들인 거죠. 셰일오일, 예, 셰일가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행한 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이놈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기업들이 대충 살아남으려면 유가가 50달러 정도, 배럴당 50달러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20달러를 깨냐 안 깨냐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배럴당 3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아무튼 회사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결국에 보면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기업들이 발행한 이 하이힐드 정크 펀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거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이힐드 펀드, 그러니까 정크 펀드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모두에 다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될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에너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미국 GDP 대비해서 한 1.2% 정도 되거든요.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 1.2%면 2천억 달러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이힐드 전체를 합치게 되면 대략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조 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망하는 거는 그냥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그대로 놔두게 되면 필연코 하이힐드 전체에다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걸 굉장히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회사채를 정부가 좀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모기지 때문에 문제가 되니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모기지를 사주고 했지 않았냐. 그럼 지금은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채 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 회사채 이런 그 하이힐드 정크펀드를 한번 사주면 시장이 조용해지고 해서 이 국면이 넘어갈 텐데 이걸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구한 거죠,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기업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정부가 그렇게 전부 다 인수를 해주고 해야 된다라면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금 낸 사람들한테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땡기고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현재까지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지금 그 연준에서 이제 국채가 아니라 그 회사채를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어느 등급 이상을 매입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CP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또 뭐 회사채를 매입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량 등급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량 등급.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냥 놔둬도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살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입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는 그거죠. 아니 뭐 포장은 그래 뭐 회사채 사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작 필요한 거는 이쪽인데 저 뭐 그냥 놔둬도 살만한 거 애플의 회사채 사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도 계속 아무튼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니 떨어지니 하면서 이제 계속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간 것이 이제 주식을 매입하고 뭐 이렇게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국채를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다른 은행으로부터 인수를 하고 거기에 돈을 내주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채도 어느 정도 사고 국가였는데 그 시점에서 또 막 이렇게 모기지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그걸 하는 이제 페니메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발행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가 구조 조정을 위한 자금을 넣어주고 그걸 하는 것도 일리가 전혀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기지까지 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채권들도 많이 이게 그 시중에 유동되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또 돈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보면 지금 그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난리고 뭐 이렇게 한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인수해주고 ETF도 인수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부가 뒤에서 이렇게 그 인수를 해주고 그 물량의 어느 정도를 줄여주는 거니까 시장도 굉장히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 봐라. 일본 그렇게 했지 않냐. 이런 이제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회사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걸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야, 그 회사채 그런 거 그거 해가지고 정말 그게 그대로 놔뒀다가 여러 기업들이 망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인수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면 그때는 정부가 전혀 부담 없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가 되면 이거를 뭐 국민을 설득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은 형태가 되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요. 막 어렵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그 긴급하게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해서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금이 마련돼야 되는 거니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9월 10월 초 정도에 법안이 올라갔었는데 1차로 그게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주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하면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다음서부터 주가가 빠른 속도로서 엄청나게 떨어졌을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건 언제서부터냐면 미국이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서부터 야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게 회사채나 주식을 매수하고 이러는 것들도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거죠 정책에서. 거기까지 그렇죠. 진행을 예, 한다고 그거는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방안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있는 그대로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면 예. 이미 뭐 셰일 기업들은 뭐 파산 좀비 기업들이잖아요. 예, 돈을 그렇죠. 아무리 채권을 뭐 인수한다 해도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건데 그렇죠. 다 이제 짐이 되겠죠, 그게. 예. 그런데 그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 약간의 모럴 해저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가 무조건 지금 내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사준다니까 지금 일단 돈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막 그 러시를 이룬다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한번 뭐 경제든지 금융시장이든지가 한번 크게 흔들려 버린 상태죠. 예. 그럼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현찰이 가장 필요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금이든지 뭐든지 뭐 국채든지 뭐 이렇게 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현금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가치를 낮춰가지고 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막상 딱 어떤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이 현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뭐 금값이 이렇게 막 사태가 발생하니까 금값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보면 금값이 막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경험이 있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이게 필요 없고 일단은 아무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우량 기업들도 현재로서는 일단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야 돼. 특히 보면 금리도 굉장히 낮으니까 이 낮은 금리에서
많은 이 채권을 발행해서 일단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금 확보 이 차원에서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량한 기업들도 회사채 많이 발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부도 채권을 발행을 국채를.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하이힐드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죽어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어렵다 어쩌다 막 이러는데 이게 발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힐드 기업들하고 국채의 그 수익률 차가 10%포인트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정크 수준에 있던 그 기업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3%대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11%, 12%까지 막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모두 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이제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 상황대로라면 어쨌건 아직은 뇌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현재 네, 안정된 그렇죠. 것 같지만 이 하이힐드 기업, 정크 본드 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터지는 거잖아요. 네, 뇌관이.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관점이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그 정크 본드 그 기업들의 그 채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정책 이걸 지켜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일단은 그게 현재로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그 트리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실물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나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부도가 나고 그러는 것들은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사채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런 그 회사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거는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동안에 10년, 11년 동안에 워낙 많은 돈을 풀어대다 보니까 처음에 금융위기가 나고 제일 처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가 이제 위축이 돼 있다가 보니까 특별히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풀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이제 상황은 개선이 되는데 돈은 계속해서 크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위기가 나고 했을 때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도 금리가 높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상황이 괜찮아지다 보면 이쪽 금리가 계속 내려오니까 적절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점점 더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들로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갔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경제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돈을 아무튼 빌려주겠다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점점 더 돈을 많이 빌렸고, 그래서 아무튼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됐는데 금리가 낮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하는 데 대해서 적응력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업이익이 그걸 전체를 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빚을 낸 거에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따질 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1배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신용 이자 보상 배율이 작년에 1.3배 정도였었어요. 옛날에 높을 때는 얼마까지 했었냐면요. 7배, 8배 했었습니다. 그게 계속 내려와서 1.3배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기업들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이자가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 줄어들면서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적응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금리가 1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회사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갑자기 실물 경제가 한번 확 흔들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이렇게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 하는 것들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당히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풀리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부분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연준이나 미국 정부의 이제 다음 나오는 후속 대책은 아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 하이힐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예. 근데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융권들이 수익을 위해서 그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금융권들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서부터 갑자기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그 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라고들 여기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셰일오일 기업 이런 데도 이게 뭐 배럴당 한 $50 정도를 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한 불과 몇 개월 전 정도까지만 해도 $60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었고, 미국 경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하이힐드 기업들이 그 도산이 되거나 이러는 거는 각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래도 그쪽에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2010년도 이럴 때는 한번 세게 당해놨으니까 그쪽으로 못 가지만, 사람들의 기억도 점점 옅어지고 수익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배팅을 해보고 그쪽으로 하고 했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액수가 커지면서 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야 뭐 미국의 국채 사고, 그 다음에 회사채 중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거 사고 이렇게 그랬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기네들이 이제 지불해주고 해야 하다는 그 요구 수익률하고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기준을 더 낮춰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뭐 하이힐드 기업들도 좀 사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또 뭐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돼서, 되게 문제가 생길 때가 보면 갖고 있는 게 최대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상당히 많이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좀 그 골치를 앓을 거고, 그거보다도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부동산을 가지고 PF를 만들어서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그 다음으로써 이제 영역이 넘어서 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가격이 떨어져서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할 텐데, 하이힐드보다도 아마 훨씬 더 큰 액수는 그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PF 부동산 쪽이요. 하긴 리츠 뭐 해가지고 많이들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그 하이힐드 정크본드에 대한 지원책이 우리에게도, 우리 쪽 금융권에도 뭔가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당장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회사채하고 무슨 그렇게 큰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거의 며칠 상간으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도 요동을 쳐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연관성이 굉장히 깊게 움직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형태가 되면 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되는,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네.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좀 쉽게 그 경제 위기에서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지게 극복하게 된 이유가,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그 혜택을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받기 때문에 그 위기 탈출하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수출하면서. 근데 이번에 중국부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실물 경제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관론을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지나간 거,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기억이 좀 옅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려웠나 안 어려웠나 이제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단순하게 수치만 보게 되잖아요. 수치만 보면 그래도 중국은 그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총대 메고 가서 이렇게 이제 훨씬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은 당시에 보게 되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튼 금융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을 빨리 흡수했죠. 대략 12%씩 성장을 하고 있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 4%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떨어져서 한두 분기 정도 8%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12%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게 빨리 그쪽에서 뭔가의 모티브를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제약 요인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중국 경제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고 그랬지만 세계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되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세상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해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나놓고 생각하는 건데 중국 경제의 규모를 지금의 규모를 그때 규모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럼 어떨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그 규모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이번은 훨씬 더 그때보다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일단 보게 되면요, 중국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2008년도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내리고 이러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를 선진국들이 일으키다 보니까 선진국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중국 경제가 그때 엄청나게 잘 나가니까 당연히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중국의 그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2009년도서부터 거의 한 2015년도까지 매해마다 20%씩 늘어나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속도로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굉장히 큰 상태라서 중국도 지금의 형태에서는 그렇게 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때에서부터 기업들이 많은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만 보더라도 굉장히 공급광이 커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특별하게 더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중국 기업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할 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른 나라를 가든 뭐 국내에서든 수요가 있어가지고 소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해서 세계적으로 소비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 놓은 이 공장의 규모만으로도 이걸 다 채우고도 남게 되면 굳이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보게 되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경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의 판단,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희생을 다했다.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에 다른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통화를 절하를 했었거든요. 2008년. 예, 2008년도에, 2008년, 9년도에. 근데 중국만은 절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그 어려운 때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부담을 다 안고 이렇게 해줬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은 뭐였냐? 아니 2018년도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쪼아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걸 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를 했지만 나아지고 그 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우리가 왜 또 그런 것들을 세계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뭘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코로나19로 사태가 나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돈을 얼마를 붓고 뭐 재정을 위해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뭐 하고 막 많은 방안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내놨지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이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거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해서 희생을 했고 또 그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이 재정을 지출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부담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형태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금융위기를 세계가 벗어날 수 있게 많은 그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아니 돌아오는 거는 2018년도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튼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으로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예. 미국과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의도적으로 뭐 중국 바이러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이제 뭔가 중국에게 책임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뭐 그게 그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떠넘기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아무튼 올해의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부분들의 그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거의 상당 부분의 이제 그 책임을 중국한테 떠넘겨버리는 형태가 되면 그게 서로 뭐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서로 논쟁을 하고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왜 처음에 그렇게 대응을 엉망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나빠져서 우리는 죽겠다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중국하고 서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게 되면 우리도 그랬지만 쟤네가 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제 나의 선거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끌고 가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한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회복시키고 하는데 너희도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요청을 할 만큼? 미국에서 중국에게 야, 너희도 이만큼 희생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줘라고 요구할 만한. 예, 그렇죠. 굉장히 있죠. 건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지 경제 면에서 봤을 땐 G1, G2잖아요. 그러니까 그 G2고
그다음에 전체 그 GDP가 미국의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다 모아봐야 중국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그 나오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상당 부분이 제약이 걸리는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협력이 필요하겠네요, 중국이.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그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듯한 주식시장이 좀 진정세를 보이고 이렇게 됐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다시 이게 꼬꾸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더블 딥 형태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 말씀.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실물 경제가 그렇게 실물 경제도 어려워지-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수치가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한 번 반영한 거 특히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반영한 거는 실제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분기당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뭐 마이너스 2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분기별로 해서 가장 안 좋을 때가 마이너스 8.4%였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거는 그 최악의 국면보다도 3배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한 마이너스 40%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로 엉망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한번 세게 굉장히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2분기나 많이 가게 되면 이제 그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뭐 기간이 연장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많이 가게 되면 3분기 정도까지도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속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실물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부양책을 내놓고 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통과시킨 게 2.2조 달러니까 미국 전체 예산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GDP의 10% 정도를 한 방에 쏟아붓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도가 센 거냐면요. 금융위기가 나고 2008년도 9월 달에 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한번 통과될 때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그 경기부양대책이 나올 때 하고 그러니까 1차, 2차 경기부양대책이 나온 걸 모두 다 합치면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액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어가는 거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돈을 뭐 얼마 넣는다고 그러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금융위기 때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들 했을까? 이렇게 보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뭐 얼마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지금 뭐 그거는 특별하게 역할 못하고 앞으로 한번 봐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기가 안 좋은 L자형으로 쫙 깔려버리는 형태가 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보면 금융시장은 2009년 1월 달이니까 9월 달에 문제가 생기고 1월 달 되면 1차 바닥을 만들고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서 5월 달 되면 진짜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도 보면 그랬다가 2009년도 중반 정도 되면 올라오기 시작해서 11년 동안을 계속 이제 회복돼서 갑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도 지금 그 자금을 비롯해서 막 이렇게 그 돈이 들어오는 거,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형태의 V자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실물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틀림없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분기 실적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미국 경기가 됐든 즉 경제가 됐든 20%이 정도 선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수치는 그냥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분기당 봤을 때 마이너스 한 30% 나왔다. 그러면 이거 진짜로 이거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 한 10% 나왔다 이러면 마이너스 24%까지도 봤는데 마이너스 10%야 그 정도는 양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발표를 아주 주의 깊이 봐야겠네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코로나가 얼만큼 빨리 진정이 되느냐, 더 오래 지속이 확산이 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치료제가 나올 때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요. 그 전에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 자체가 모든 발생하는 거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은 이게 최대한으로 좋아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초기에 상상을 해서 다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모양이 될까 하는 것까지를 초반에 다 상상을 해서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주식시장이 정말 30몇 %가 한꺼번에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최악의 국면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속성의 형태를 봤을 때는 이게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는 걸까지 가지는 않고요. 되게 이제 그 전에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늦춰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이제 그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형태가 되냐면 변곡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이제 31번 환자서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어떤 날은 보게 되면 1000명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00명 단위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각도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때를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개 그 변곡점을 넘는 순간이 되게 되면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국내만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변곡점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증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형태로서 됐을 때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형태가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연히 우리나라는 그런 국면이 되는데 다른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기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쏠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영향은 그런 변곡점을 넘는 순간서부터 현저히 둔화돼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치료약이 발표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각 나라들의 그 확산 속도가 정체가 되고 이제 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 뉴스를 기다려야겠네요. 그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는 순간에는요. 거의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아무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요새 우리 SNS 글을 보니까요. 요새 방송을 보면은 왜 이렇게 코로나 신약 발표가 많냐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약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약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생 바이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이제 주가를 일단 좀 높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높아야지만 돈을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계속 연구비를 그렇죠. 연구비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본인들이 그 전에 무슨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약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보면 매출액 100억에 매출액 30억에 적자 100억 이런 형태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약 개발이 끝나서 그게 완전히 매출이 될 때까지도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밖에서부터 캐시를 끌어들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적절하게 주가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도 신약 개발을 한다. 이렇게 코로나에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도 만든다, 저놈도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럴 때 투자자들이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에 이제 현혹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치료제를 만드는 거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뛰는데 마지막 1등이 모든 거를 다 먹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계절적인 질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하나 해외에서 큰 제약회사가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만드는 걸 가지고 모든 세계적으로 일단은 모두 다 그래서 이 질병을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돈 들어간 거를 하나도 못 찾고 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나라들마다 우리 이제 계속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그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각 나라의 환율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환율 전쟁 걱정할 필요가 그 단계가 아니다. 왜? 경제 활동이 나라들마다 이제 셧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아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환율 걱정할 필요가 있냐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국제 교류가 이제 지금 전부 단절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각 나라들이 공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서로 교류를 시작을 하고 무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교역을 시작하고 해야 이게 되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아무튼 서로를 다 끊어놓은 상태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어차피 지금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쪽이 끊어지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로나19가 좀 이제 잠잠해지게 되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로 활성화될 거고 특히 이제 어떤 분기점을 지나서 이제서부터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무역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제 제일 처음에 환율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환율 전쟁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데 환율 전쟁이 중단이 된 건 아니고요. 환율 전쟁이 새로운 형태로 조금 변형이 돼 있는 거다라고 일단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나고 그랬을 때에 미국에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만 산 거는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샀을 거고 우리나라도 샀을 거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샀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부실은 미국 금융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 지역에 있는 데들도 다 마찬가지의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끼리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게 되고 이게 국경을 지나서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또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못 믿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저것도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부실화되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유럽에서도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제하기 위해서도 수요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달러를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달러를 빌려오거나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역 관계 그게 아닌 그게 되면. 근데 이 통로가 잘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겠다고 모두 다 달라들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에 굉장히 많이 강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세계가 전부 다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달러 공급을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준에서 어떤 걸 하냐면 여러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맺어 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됐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한 다리를 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3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그 달러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또다시 판박이가 되어온 형태가 된 거죠. 네.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이게 달러 이 그 유통선이 잘려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하루 그 대충 한 달 정도가 되면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그 달러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 거래가 되고 그러는 것이 17조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나고 막 그랬을 때에 보면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되게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인 거죠. 이번이 이제 또 그런 형태가 나와서 달러가 막 엄청난 강세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통화 수합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600억 달러 받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통화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달러를 자꾸 요구를 하더라.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난 강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기업들은 지금 다른 것들 때문에도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달러까지 강세가 돼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그 연준이 달러를 여러 나라들에다가 이제 확 풀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통화 수합을 예, 통해서요. 그렇죠. 통화 수합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통화 전쟁 이 부분들은 미국이 어떻게 하면 달러의 강세를 계속해서 그 압력을 낮출 거냐 하는 것들로서 이제 계속 가는 형태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진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엉뚱한 것에서 또 한 군데 이제 터지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머징 마켓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흥국들. 네. 그러니까 뭐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이러면서 터키 뭐 이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아무튼 경제적인 규모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경제가 그렇게 뭐 안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데 통화가 지금 엄청나게 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거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선진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이머징 마켓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똑같이 이제 보면 선진국 통화, 특히 미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쪽은 엄청나게 약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하고 어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산을 빨리 팔아가지고 달러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통화 전쟁의 1번은 미국의 달러를 좀 강세를 진정시켜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이런 이머징 마켓들이 스스로의 힘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거. 요 두 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머징 국가들 상대로 달러가 약세가 돼야 전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거꾸로 강세가 되니까 예, 예. 이머징 국가들은 더 어려워지는. 예, 점점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통화 스와프 이후에 연준에서 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 뭐 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나라도 왜 무제한 예. 채권을 그래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이 있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권이 없으면 돈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하고 얘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 미국 국채가 있으면 뭘 그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그렇죠. 돈을 빌려.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돈 확보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거는 국채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국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한테만 통용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그 비슷비슷한 나라들, 뭐 일본이나 이런 그다음에 서구에 있는 뭐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튼 미국의 달러 국채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보유고도 탄탄하고 나라 경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심하고 통화수합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야 미국 국채를 맡기고 또 돈을 빌리고 하고 있지만 그 훨씬 더 밑에 있는 나라는 지금 외환보유고도 적고 지금 경제가 뭐 내일이니 모레니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채 맡기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가 되게 위험하다고 뭐 예. 돈이 막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뭐 가난한 나라들 없잖아요. 그 국채라는 자체가 그렇죠. 별로 없으니까. 그럼 이런 이머징 국가,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면서 뭔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는 없나요? 역시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작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 경기가 나빠지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위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꼽은 데가 어디냐면 신흥국. 그 중에서 특히 기업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선진국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100이라고 하는 그 부채가 일어나면 80 정도가 선진국에서 일어났고 20 정도가 이머징 마켓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일어났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50대 50이 돼버립니다. 그 50 중에 절반 정도가 뭐냐면 그 신흥국들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건데 그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냐면 유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광산을 개발하고 이런 데다가 썼어요. 개발을 해서 유전을 뚫고 한 다음에도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20불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적자가 나버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이 그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을 망가뜨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실은 결국 어디로 넘어오냐면 은행으로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은행의 부실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게 국가로 또다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재정에서 해결을 못하면 나라까지 한꺼번에 다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도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아무튼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심리적 쇼크고 진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머징 마켓, 그중에서 특히 이머징 마켓의 기업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브라질의 환율, 그다음에 뭐 터키 환율, 멕시코, 뭐 그다음에 인도, 러시아, 인도도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통화가 엄청난 약세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정부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쪽도 안정을 시켜야지만 자기네들도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쪽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뭐 미국이 정말로 여러 그걸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그런 나라들은 경제적 파트너로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심각하게 고려하는 거는요, 이번에 그 통화 수합이 어디에 나갔는가 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대개 보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파트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보면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세계 3위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한국이 11위니까 당연히 여기도 버릴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보면 미국이 어디 정도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통화 수합을 체결을 못한 나라들은
자력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야 뭐 약간의 영향력이 뭐 적을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들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무역에도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고통을 받는 거고. 우리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뭐 아시아권 내에서 인도 뭐 그다음에 특히 동남아 이런 데 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따져 보다 보면은 전부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그만큼 파워풀하고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 지금 급하니까 이제 연준이 전례 없는 막 돈을 풀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유동성을. 예.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얼마나 끌어들일까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봤지 않습니까? 10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들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대개 보면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그 회수해 들여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 그대로 놔두고 대신에 공급을 거의 극도로 줄여버리는 형태가 되고 대신에 이제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규모 대비해서 지금에 있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냥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이거를 통제하면서 가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 10년 동안도 계속 그런 형태로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경제도 궤도에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씩은 회수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시기도 좀 이렇게 뭐 1, 2년 후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스러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풀어놨던 유동성을 지금 한 푼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체 앞으로 이 세계 경제가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문제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